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SQL로 입문하는 데이터 분석 레시피를 맡게 된 이상열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룰 내용은 사실은 SQL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SQL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SQL을 뭐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 수업 듣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학교 아닌 회사에서도 뭐 SQL 수업을 듣거나 SQL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SQL 자체에 대한 이해를 드리는 것보다는 SQL로 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데이터베이스에 관심 있거나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아마 큰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준비를 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오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AWS 분석 환경 세팅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1시간 동안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점에 대한 소개와 주로 제가 회사에서 했던 부분, 뭐 지금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는 좀 AWS 환경 플러스 이따가 실제로 실습할 그 SQL 서버를 접속해서 실습을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치법, 뭐 어떤 식으로 접속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교님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QL을 실행하려면 기본적인 문법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select나 뭐 필터링이나 뭐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어떻게 쓸지, 그래서 조인은 어떻게 걸지, 그런 약간 SQL에 대한 기본 문법을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시부터 6시까지는 1시간씩 해서 분석 레시피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많이 쓰이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표 분석 쪽이나 그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주제로 삼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 되게 도움될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LTV라든지 RFM 같은 기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실습이고요. 제가 한 50분 정도는 지금 이론적인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데이터 뽀개기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캐글 뽀개기라는 캐글 위주의 커뮤니티를 한 3, 4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캐글 강의도 이후에 2주 뒤에 하신다고 했지만, 그 캐글 코리아의 의원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캐글 쪽 얘기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저도 캐글 쪽을 많이 관심이 있어서 뭐 파이콘이나 뭐 다른 행사에서도 많이 캐글 튜토리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캐글 튜토리얼보다는 제가 더 주력적으로 많이 하는 게 SQL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 플러스 분석가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분석 입문은 이론 부분이라 그냥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AAR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정의를 해놨는데, 그 헤들리 위컴이라고 그 통계학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통계학 교수님이 했던 말은 저 위의 말과 같습니다. 뭔가 데이터셋을 그 뭔가 저차원으로 추격하는, 저차원으로 서머리하는 것이 모델의 목표로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헤들 위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 쪽 일을 하시면서 그 대부분 비슷한 관점이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뭔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개입해서 이런 데이터가 뭐 예측을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뭔가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은 제공되고 있고요. 실제로 유저들의 그런 경험들, 유저들이 그 고객들의 경험들을 뭔가 숫자로 표현하는 작업이 데이터 분석이고, 방법은 되게 많겠죠. 탐색적으로 보여준다든지, 뭔가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오늘은 주로 다룰 부분은 AARR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AARR이라는 관점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그 엑셀레이터인 그 데이비드 맥킬로이가 이야기해서 유명해졌던 용어인데요. 그 용어가 저 AARR이라는 그 축약 언어입니다. 그래서 A라는 건 획득.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그 이용할 때 가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용자를 우리가 획득을 하고, 그 사용자를 액티베이션. 얼마나 그 사용자가 이 앱을 가입하고 나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추적하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리텐션을 높여주는 유지 작업.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 앱에 와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대한 매출 관점과 그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앱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리퍼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RR이라는 관점은 퍼널 분석이라는 요즘 퍼널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고객이 우리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들어왔는데 그 매출 이 사용자가 매출을 올릴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고요. 최대한 우리 앱에 들어왔으면 이탈을 안 시키고 돈을 많이 써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5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퍼널 분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을 퍼널 분석은 그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사용자가 앱을 가입했을 때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그 구매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가입했는데 구매를 5명이 했어. 그럼 5%잖아요. 그런 것까지 볼 때 관점에서 얘는 무크 예제를 드는 건데요. 그 제가 강의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무크 아시죠? 무크는 그런 온라인 강의 코스인데 무크에도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무크 뭐 코세라나 그런 무크에서도 목적이 있겠죠. 그 무크의 목적은 뭐 이래서 학생들이 직업을 얻거나 뭔가 이걸 통해서 이 앱의 경제성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자면 앱에 그 코세라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뭐 하루에 10만 명이라고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유니크 숫자가 10만 명이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코세라 강의 중에서 어떤 강의를 클릭을 해볼 거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강의가 데이터 분석이면 데이터 분석 강의를 클릭할 거니까 강의를 클릭한 사람이 그 중에 8만 명. 그리고 실제로 계정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6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추적하는 거죠. 그 사람이 홈페이지 가입을 했을 때 실제로 만약 그 10만 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 중에 직업을 구한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비율인 거잖아요. 1000명, 10만 명 중에 1000명이 실제로 직업을 구한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에 보면 왼쪽 그림과 같이 홈페이지 방문했고 코스 리스트 방문했고 그 계정을 만들었고 등록을 했고 이거를 실제로 들었고 완료를 했고 그 강의를 완료를 해서 직업을 얻는 비율이겠죠. 이 비율이 깔때기 모양이라고 해서 퍼널 분석이라고 합니다. 깔때기처럼 생겼잖아요. 비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깔때기처럼 생겨서 얘를 퍼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홈페이지 방문한 사람 중에서 요 깔때기 모양에서 끝까지 간 사람이 몇 명인지를 추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한 관점에서 보는 거, 한 관점. 이게 꼭지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퍼널 분석에서는 자기가 이 직업을 구하는 게 이 앱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 앱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분석하는 관점이고요. 중요한 거는 주로 이제 퍼널 분석에 보는 관점은 저 2가지인데요. 결국 이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유저 숫자의 단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방문은 그냥 쿠키 아이디로 했을 때 쿠키 아이디는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정 아이디는 계정이 발급되어야지 계정 아이디가 나오니까 계정 아이디로 그 사람을 식별할 거냐, 유니크 숫자를 셀 거냐, 그런 관점에서 저 단위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위를 쿠키 아이디로 할 거냐, 뭐 유저 아이디로 할 거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PC 아이디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바일 아이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바일 디바이스 아이디. 뭐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갤럭시를 쓸 테니까 갤럭시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자, 디바이스 아이디. 그리고 그 디바이스 아이디뿐만 아니라 만약 수집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IP 주소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IP 주소를 가지고 식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단위 기준을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단위 기준에 맞춰서 이 퍼널 깔때기를 계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퍼널 깔때기는 게임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 게임 많이 해보셨나요?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주로 저희는 게임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게임 설치를 1000명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1000명이 했는데 1000명 중에서 패치를 하나 더 나가요. 그래서 로그인 하다가 69%만 남고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700명만 실제로 로그인이 발생한 거예요. 30%는 처음에 아마 게임 설치하시는 분들 느낄 텐데 게임 설치하면 그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사이즈가 작거든요. 한 10메가, 한 20메가. 근데 그걸 설치하고 나서 실제로 그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 실행을 하면 그때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그 패치 과정이라고 하는데, 패치 과정에서 용량이 되게 큰 게임들은 막 요즘은 막 더 되는데, 옛날에는 1기가 뭐 2기가? 하나의 앱이 한 1, 2기가면 되게 크잖아요. 게임 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안에 워낙 그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설치하다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비율이 한 30% 된다. 예를 들어. 이 앱을 뭐 설치를 1000명이 했는데 700명만 남기는 거죠. 결국 계정 가입한 사람은 7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에서 게임 한 번이라도 플레이한 사람이 몇 명이 되냐? 한 판이라도 게임을 한 사람이 뭐 59.4%가 게임을 한 판이라도 플레이를 했고, 이후에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그 게임 앱에서 조건을 걸 수 있잖아요. 5판 하면 이모티콘 줄게. 요즘 뭐 다른 서비스랑 같이 엮어서 많이 하니까 카카오랑 같이 많이 하잖아요. 뭐 게임 5판 하면 이모티콘을 줄 테니까 해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29.2%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날 몇 명이 오냐 관점에서 재방문율을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실제로 23%밖에 안 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패치를 하다가 30% 나가고, 뭐 한 판을 하기 전에 10% 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나가는 비율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나가는 비율을 기획자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앱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보는 게 퍼널 분석이고요. 근데 얘 단계는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상세합니다. 이거는 되게 간략하게 표현한 부분이고요. 좀 더 많은 상세한 영역이 있겠죠. 앱을 설치했을 때 패치를 받는 과정에서 뭐 어디 패치를 받고 있냐, 뭐 게임 플레이도 튜토리얼이 있으니까 튜토리얼 몇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되게 세부적으로 퍼널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건 게임 회사가 아니라 모바일 하는 회사들은 거의 퍼널 분석을 할 겁니다. 모바일 앱을 서비스하는 분들 대부분 회사에서는 퍼널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유저의 유입 흐름 단계를 보게 되고요. 오른쪽 같은 그래프는 그런 좀 디테일한 거라서 좀 넘길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른쪽은 스테이지, 왼쪽은 좀 더 되게 작은 부분에 나는 거고, 오른쪽은 되게 더 상세하게, 그 게임에서는 스테이지라고 해서 그 특정 모드가 있거든요. 스테이지 모드라는 건 스토리 같은 이제 결국 게임을 좀 하신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여서, 스테이지라는 그게 있는데 스테이지 분포를 세는 거죠. 그래서 유저들의 단계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가냐, 뭐 튜토리얼에서 많이 나가냐, 이제 그 중간에서 많이 나가냐의 관점에서 본 거고, 얘는 좀 그 내용이 딥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KPI를 많이 보는데요. KPI 지표 분석은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나 PC나 똑같은 PC나 모바일이나 뭐 서비스마다 다 KPI는 있겠죠. 내가 서비스에서 주로 보고 있는 KPI들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보는 KPI는 매출을 보겠죠. 매출 우선. 근데 이제 매출이라는 거는 앱마다 좀 다른 거잖아요. 어떤 앱은 매출이 되게 높은데 사람이 별로 없어. 어떤 앱은 매출이 적은데 사람은 많아. 뭐 예를 들자면 팀앱. 팀앱은 사람은 많겠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근데 팀앱이 매출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팀앱 가지고 사람들이 팀앱에서 뭐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매출은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매출액만 가지고 지표를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매출액만 보고 지표를 파악하기는 힘들고, 결국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는 DAU를 주로 많이 봅니다. DAU는 그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했는지 이 앱에. 그래서 팀앱의 DAU가 몇 명이 되냐. 팀앱의 DAU가 뭐 엄청 많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팀앱 많이 쓰니까. 팀앱을 그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뭐 세는 게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하고요. DAU는 앞에 D가 일별로 해서 보게 되고요. 뭐 MAU나 WAU라고 하는데, 뭐 그 WAU는 주간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MAU는 월간 기준으로 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다른 것도 잠깐 보자면, 이거 나중에 이따가 이런 지표들을 뽑을 거예요. 실제로 이따가 DAU를 뽑고 ARPP를 뽑고 BUR을 뽑을 건데, 잔존율만 말씀드릴게요. 잔존율은 이런 거예요. 접속한 사람들 기준에서, 가입한 사람 기준에서 그 사람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다음날 몇 명이 들어오냐, 3일 뒤에 몇 명이 들어오냐, 이런 거 보는 게 잔존 리텐션이라고 하고요. 리텐션을 많이 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리고 BUR이랑 ARPU랑 ARPPU가 있는데, BUR은 실제로 가입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구입했냐, 몇 명이 구매를 했냐, 구매 행동까지 간 사람을 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앱의 구매 전환율이 10% 된다고 하면 10% 정도가 실제로 구매 전환을 한 유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PU랑 FPU는 조금 다른데 ARPPU는 구매한 사람 중에서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 사람이 3만원 쓰는 사람이냐 10만원 쓰는 사람이냐. 그래서 10만원 쓰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엄청 돈 많이 쓰는 사람이겠죠.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신기한 게 리니지 같은 게임들 있죠. 리니지 M 같은 게임들은 실제로 그 엄청 핫한 게임이거든요. 그 리니지 게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모바일에서 리니지 M이 거의 ARPPU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 진짜 뭐 엄청 사거든요. 그 게임이 그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막 돈 쓰시는 분들은 이제 리니지 아저씨 린저씨라고 하죠. 린저씨 분들은 하루에 100만 원 쓰는 거 웃을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앱마다 ARPPU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어떤 앱은 10,000원, 어떤 앱은 10만 원, 어떤 앱은 100만 원. 근데 그거에 따라 비율이 다르겠죠. 뭐 100만 원짜리 당연히 ARPPU가 되는 게임들은 비율이 막 10%, 5% 뭐 이렇게 사이를 될 거고, ARPPU가 낮은 게임들, 뭐 퍼즐 게임들은 사실 ARPPU가 낮을 거잖아요. 퍼즐 게임에서 내가 구매할 일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는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율이랑 ARPPU는 왔다 갔다 하는 지표일 거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표로. ARPPU랑 다르게 전체 유저 중에서 결제 금액이 얼마나 되냐의 관점에서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리텐션을 보는데요. 리텐션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 뒤에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보게요. 리텐션은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조금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따가 엑셀로 이런 거를 보여드릴 거긴 한데 그 리텐션은 보시면 이게 전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 2일차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이 2일차가 1일차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들어온 사람이 가입한 사람이 10월 20일 날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중에서 다음날 들어온 사람이 58%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580명만 다음날 들어오는 거예요. 10월 20일 기준에서.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2일차가 1일차인데 그냥 업계에서는 이게 2일차가 1일차인데 그냥 표시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30일차 뒤에 들어온 사람 몇 명이 되냐. 그렇게 해서 봤었고, 보시면 지금 이게 그 일자별로 다르잖아요. 일자별로 2일차 리텐션 비율을 보면 이게 꽤 높죠. 지금 50% 60% 되는 게. 다음날 60% 정도 들어오면 꽤 좋은 앱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앱이 뭐 갑자기 이때 확 떨어지죠. 2일차 리텐션이. 한 40%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이때 무슨 이슈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기획자분들, 마케터분들은 뭐 기획자분들이 보겠죠. 그래서 안정성 문제로 잔존율이 떨어지고 있어. 뭐 이 앱이 갑자기 갑자기 안 들어가죠. 막 에러 나가지고 앱이 안 들어가죠. 그럼 이제 리텐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로 파악한다든지 뭐 이때는 뭐 밸런스 배치 문제로 밸런스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유저들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니까 리텐션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텐션을 주로 많이 봅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리텐션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주로 요 1일차 리텐션을 많이 보고요. 1일차만 보진 않고 그 다음 2일차, 뭐 3일차, 4일차, 5일차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요 간격이 넓다는 거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다음날 들어왔는데 다다음날 안 들어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격이 간격이 얼마큼 되냐. 요 그래프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냐에 따라서 이 앱에 문제점이 발생할 내가 찾을 수도 있고, 특히나 뭐 14일차, 한 30일차를 보고 14일 뒤에 2주 뒤에 몇 명이 들어와. 2주 뒤에 1000명 중에서 여기 보면 1000명 중에 30% 드는 거죠. 30%? 20%?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리텐션이 얼마큼 좋은지는 내가 보면서 알겠죠. 그래프를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 리텐션이 안 좋아지는지 좋아지는지. 그래서 여기 DAU가 올라가더라도 리텐션이 중요합니다. DAU를 또 말씀드릴게요. DAU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DAU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DAU를 보면서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앱의 그 서비스의 그 숫자를 보면서 우리 앱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 결국 그래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 축이 보면 0부터 120만인데 하루에 들어온 사람이 한 60만 명 되잖아요.
근데 얘를 뭐 축도 좀 얘 보면 얘 60만 명에서 거의 고만고만한 것 같잖아요. 얘를 사실 좀 키워보면 좀 다르긴 하겠죠. 얘를 최근 2주치를 보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고 최근 한 달치를 보는 거에 좀 다르고 최근 세 달치에 보는 거 좀 다르잖아요. 추세를 봐야 돼. 추세 한마디로.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 한 세 달치 보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내가 조회 기간을 보면서 우리 앱이 한 최근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변화량이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모객이라고 하는데 자연으로 우리 앱에 들어온 자연 유입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를 안 해도 들어온 사람이 있고 광고를 해야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광고비가 분명 발생할 테니까 광고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DA가 확 이때 보면 DA가 확 올랐는데 이때 뭐 광고를 했어요. 내가 한 이 앱에 한 1,000만 원 썼는데 1,000만 원 쓰니까 이 한 명당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나올 거잖아.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DA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리텐션이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당연히 광고로 들어온 사람이 많이 나갈 거니까. 그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A랑 리텐션을 같이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비율이 얼마나 좋냐 30%가 좋은 거냐 50%가 좋은 거냐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서비스만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획자랑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 서비스가 14일 뒤에 2주 뒤에 몇 명이 들어와야 정상인지는 얘기를 해보면서 맞춰가는 거겠죠. 근데 게임에서는 어쨌든 저 2일차가 그러니까 1일차가 한 60% 된다는 건 꽤 좋은 앱입니다. 꽤 좋은 앱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데이터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거. 그래서 다 써놨는데 우선은 그 제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인사이트란 말이 어렵긴 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사이트란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얻으셨으면 하는 방향은 뭐 사실은 분석이라고 답이 있지 않아요. 분석한다고 답이 나오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원인은 알 수 있겠죠. 우리 앱이 리텐션이 어떻게 떨어지고 DA가 어떻게 오르고는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저희 분석은 사후 분석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후 분석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좀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아예. 지표를 안 보면. 텐션이 떨어지는지 뭐 알게 뭐야. 우리 앱이. 안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하나가 사실 인사이트일 수 있어요. DAU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리텐션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그걸 보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쿼리물을 작성할 수 있는 사고를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데이터가 되게 크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별로 쪼개가지고 분석하는 게 좋고요. 일별로 나눠서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아마 보내드린 SQL 파일 안에도 제가 그 레퍼런스 코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MS SQL 관점에서 그 반복문을 돌릴 수 있도록 일별 코드를 제가 템플릿을 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나중에 해보시면 되는데 일별로 어쨌든 쪼개면서 SQL 안에서 반복문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시저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가 크면 이따가 인덱스를 설명할 건데 인덱스를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은 사실 RDB로 힘들면 이제 스파크 같은 거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여기서 오늘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SQL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과 편하게 작성하는 방법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데이터는 뭐 쿼리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SQL은 저도 회사 가서 배웠어요. 근데 SQL은 사실 한 달이면 배우거든요. 근데 설계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데이터 어떤 식으로 뽑아내고 어떤 식으로 내가 구조화 시킬지가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SQL을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제 생각은 분석 환경을 되게 잘 맞춰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분석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저는 분석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석 환경을 내가 SQL 중에서는 MySQL이 편해. SQL 중에서 나는 뭐 MS SQL이 편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맞춰가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단축키 같은 것도 설정을 많이 해놓는 게 편해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단축키 쓸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실제로 내가 편한 환경을 많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랑 어떻게 협업하냐. 백엔드 개발자랑은 사실 뭐 협업하는 거는 많이 얘기 많이 해야죠. 개발자분들이랑. 뭐 사실 답이 있는 건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데이터셋은 빅쿼리 요즘 많이 뜹니다. 빅쿼리라는 구글 서비스가 있는데 구글 서비스 도움 많이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캐글 같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 캐글에서도 빅쿼리 예제가 있거든요. 빅쿼리 예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QL로 스파스한 데이터를 다루는 법이라고 누가 질문해 주셨는데, 스파스한 데이터가 뭐냐면 테이블 안에 0이 많거나 비어있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를 스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스한 데이터를 사실은 RDB에서 다루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스파스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기 파이썬이나 R이나 제가 써놨긴 했는데, 여기 사이파이나 R에서는 매트릭스 라이브러리가 그 스파스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방법인데요. 사실 스파스 데이터는 특정 목적에서 하거든요. 네트워크 분석할 때나 머신러닝 할 때 쓰는데, 결국 그 일반적인 RDB에서 하는 형태가 좀 달라요. 머신러닝 할 때랑. 그러니까 사실은 SQL에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스파스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머신러닝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SQL 서버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SQL 서버 2017부터는 스파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협업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SQL 쿼리를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눠서 작업하진 않거든요. 한 명이 다 해요. 하나의 코드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한성 있게 작업을 재구현하려고 한다면 좀 개인적으로는 SQL에서 제공해주는 프로시저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시저는 SQL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능인데 그런 거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주석을 많이 남기는 게 뭐 일하시는 분 협업할 때는 좀 편하겠죠.